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북한 속내를 가장 잘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고, 또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해주실 우리 이일규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은 조금 한반도에 좀 국한돼서 질문을 좀 다양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위원님이 한 번만 거기 쿠바에 주재하셨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셨더라고요. 쿠바와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1989년 10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통전부에 있어서 일본 담당과에 있다가 이제 중남미과를 건너오면서 이제 쿠바에 와서 쿠바 및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한테 이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이제 쿠바에 가서 1994년까지 아바나 종합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와서 외국어대학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와서 있다가 2011년 10월 달에 이제 다시 아바나에 갔어요. 그때 쿠바주의 북한 대사관 삼등소위관으로 이제 가서 4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네, 2016년 1월 달에 소환돼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이제 2019년 3월 달에 이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종무참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탈북하기 전인 2023년 11월까지 쿠바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하신 걸 좀 듣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이제 탈북을 결심하셨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두세 번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딸아이 얘기하시고 그게 2023년에 조금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국이라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너무 이제 북한이 숨막히는 사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일단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모라든가 가까운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좀 탈북 결심하기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 내가 탈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도중에 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또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한국에 갔습니다. 탈북을 해서 도착했어 성공적으로.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북한에서 지금 살던 것처럼 살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이제 오셨고 벌써 한 3년 된 건가요? 3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3년은 아직 안 네. 되셨고.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한국과 들어와서 한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많이. 어떤가요? 제가 밖에서는 한국을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을 때 항상 저희 눈길은 쿠바라든가 국제정세 이런 데 가서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업무 자체가 한국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 한국을 자주 들여다보다가는 잘못됩니다. 오히려 오해받는. 원칙적으로 한국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러다서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모든 게 다 예쁘고 사람들 다 선량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잘 산다. 뭐 이런 한국에 와서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보통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냥 일부 드라마에서 비춰주는 또는 예능에서 비춰주는 모습만 봤는데 한국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내가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 매일매일 정말 잘 만들어놨다 사회를. 사람이 딱 살기 편리하게 만들어놨다. 물론 한국에도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매일매일 일상이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느낄 때 사람답게 사는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라든가 모든 사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런 걸 보면 역시 내가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데요.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저 불만 많거든요. 아니 뭐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양극화,
부동산은 왜 이 모양이야? 교통은 왜 이 모양이야? 불만, 불평 사실 많아요. 살면 이제 자기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장점? 그리고 이거 진짜 불편해. 불편한 것도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분들은 이제 나쁜 게 많이 보이잖아요. 안 좋은 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왜 이래 뭐 기타 등등. 북한에서 살다가 와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뭐 공무까지 나왔다가도 북한하고 대비해 보면 여긴 천국인데. 내가 조개에서 살던 사람이 이걸 못 견뎌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굉장히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고마운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보건, 복지, 뭐 주택 문제가 워낙에 뭐 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도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게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 일이 결국은 뭐 체제라고 하는 충성심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복무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할 때는 진짜 긍지가 생기거든요. 내가 한 만큼 보수가 나한테 따르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그래도 뭐 이제 회장님들처럼은 못 살아도 그래도 뭐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거 향유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사회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병에 걸려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럼 병원에 그냥 가면 그냥 신기한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보험 처리가 되고 네네네. 또 보험 처리가 안 될 때 제가 기초수급자로도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병원이 공짜 나갔더라고요. 약도 다 공짜고 그런 거 보면 사회는 정말 잘 만들었다. 시스템이. 물론 그렇군요. 일부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면 조금 이제 교통하면서도 좀 불편하죠. 약간 그 끼어들기도 잘 네. 안 해주고 뭐 이런 건 저도 있지만은 맨날 욕하면서 운전합니다. 그런 건 있지만은 그게 아무 사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네. 어느 사회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냐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였냐 이런 거 가끔 이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 대해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정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못 사는 띠거지들만 사는데 어린애들을 깡통 차고 미군 군화 닦아주고 돈 벌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회. 실제 그 초등학교나 그런데 이제 교과서들 보면 이제 홀벗고 굶주리는 남녘땅 어린이들을 생각하자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 때 이제 밥 투정하잖아요. 막 그 반찬이 없다 뭐 징징대면 그 이제 남조선 그 애들은 이거 하루 한 끼 없어서 못 먹는데 걔네 생각하면서 먹어라 이런 교육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줍니다. 미국이 앞잡이니 경제는 그 고품 경제니 식민지 예속 경제니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근데 이게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차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죽고 1995년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300만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햇볕 정책이라는 걸 펴면서 북한 방문하지 않았어요. 2000년 6월 달을 방문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고 대북 지원이 시작이 돼요.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 맞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은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때 처음 안 사람들이 많아요. 쌀 마대가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쓴 마대를 요가 없이 그냥 다 들어왔어요. 지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저기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 저게 약간 대만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90년대 중반인데요? 네. 2000년대. 2000년대요. 네. 근데 이제 입소문이 뭐 그건 처음이고 쭉 나면서 저기 이제 남조선이야 남조선 뭐 하면서 이렇게 북한에서 아래 동네라고도 해요. 좀 밑에 동네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진짜 굶어 죽고 힘들 때 그 동포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이 약간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장마당이 개방이 되고 장마당을 통해서 한류가 막 스르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가깝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건데 정말 고시대만 득실거리고 정말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 예쁜 사람들이 많고 엄청 잘 사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류 외에 한국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자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게 한국 우상, 옷. 한국제 옷. 아,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 진짜 잘 사는데?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체제가 결국 배워줬던 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식이 자라기 시작하고 한국에 대한 환상이 막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에 대한 환상과 함께 뭐가 같이 크는 줄 알아요? 통일에 대한 기대감, 희망. 결국은 통일만이 우리가 살 길구나. 옛날에는 통일하자 하면 그냥 그저 통일 구호 외치했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일상으로 왔어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저 사람들까진 몰라도 저 사람들 못지않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쭉 자라기 시작했어요. 김정일 때까지는 이게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단절해 버리면 한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지원, 협조 이거 다 끊기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큰 체제 위협이 오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수령으로서 만들어놓은 업적도 없지. 그리고 이제 지지 기반도 탄탄치 않지 한 상황에서 이런 민심 위반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면 체제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바로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한국이랑 완전 단절하고 주민들을 한국에 대한 환상을 머리에서 빼야 내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가 내놓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을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빼겠다. 이런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장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유입되고 사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게 왔겠죠. 그래서 문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소프트 파워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투도 변하고 나의 패션도 좀 바꾸고 화장품도 어느 날 바뀌어 있고 참 무서운 거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김정은 시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느끼고 체제 유지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걸 오늘 오전에 뽑아왔는데 2020년에요.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언론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강력한 법인데 이게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노래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처형까지 당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요? 2020년에.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법 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 가지 기본 법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하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게 3대 법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 세 가지 법을 다 정리해서 말하면 외부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뿌리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요 두 가지의 그러니까 외부 정보 차단,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 이걸 박멸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법이 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법을 내왔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나온 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외교관들도 이제 나가서 이제 북한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이 조치 정당성,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법은 홍보를 못했어요. 오히려 욕으로 저 주재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이번에 이런 법을 내왔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약간 무슨 그 외국 영화 보면 뭐 처형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심지어 쿠바에서. 근데 이거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디펜스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봐봐요.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네 주적은 미국이다. 근데 우리는 TV만 틀면 미국 영화가 나와. 문화는 정치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근데 장친내는 심지어 한국은 동족이지 않냐. 동족 영화 봤다고 해서 총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내정 간섭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참담하셨겠어요. 참담하죠. 근데 이 설명하라고 지시도 안 내려와요. 그래요? 안 내려와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법이 나왔겠냐. 이런 정말 국제사회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놈의 법을 왜 만들었겠냐. 중상국가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내부 사람들도 반발하는 그런 법을 왜 만들었겠냐. 이거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도.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죠. 옛날에는 한국 영화 보면
백구 연합지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당적인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화를 보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다니면 퇴학시킨다든가 또는 이제 그 직장에서 약간 뭐 강등시킨다든가 좀 더 심한 경우에 이제 당적을 제명한다든가 좀 더 심하면 지방에 추방한다든가. 근데 이 모든 게 다 법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사법적인 조치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다 몽땅 당적인 조치란 말이에요. 당에서 취하는 조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또는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차단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지방에 한국 영화 막 만연하고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그래 추방해. 내가 요 지방에서 어디로 갈 데가 어디로 있어. 가? 중국으로 갈 그리고 거지. 내가 여기서 그래 내 당적 가져가. 당적 이소봤대차 그냥 맨날 생활총화 나와라 무슨 학습 나와라 피곤만 했지 장마당도 못 가게 하고 피곤만 했지 그냥 당적 가져가. 내가 여기서 뭘 더 잘 되면 뭘 더 잘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지방이 그런 심리가 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적인 통제를 가지고는 지방 주민들이 어떤 이런 거를 기강 잡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법적인 통제해야 되겠다. 사법적인 통제를 해야 이 사람들도 다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법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굳이 법까지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세 가지 법이 나와서 정말 잔인하게 그 뭐 감시, 통제, 초벌 이런 3대 공포정치 3대 축이잖아요. 잔인하게 뭐 정말 막말로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뭐 진짜 미성년자들 뭐 갖다 걷어놓고 뭐 총살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북한에서도 이제 엘리트층들 내에서도 정말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 하는 소수의 최고의 엘리트들 혹은 지배자들 그리고 그 밑에 또 중간층 그리고 일반 인민들 이게 좀 서로 완전히 다를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랄까요? 지금 2026년 현재 어떻게 좀 표현을 해 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시선은 약간씩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처음에 한국을 모를 때 한국에 대해서 좁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한국 잘 사는구나 통일을 같이 하고 같이 잘 살고 번영했으면 좋겠다. 또 그때는 통일 기류가 막 흐를 때 아닙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하고 개성공단 나와서 사실 뭐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환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 통일 분위기가 막 뜨고 할 때인데 이제 갑자기 지금 족대족 두 국가론으로 가고 한국을 완전히 족대화하고 막 그 민족 개념, 동족 개념 다 자르고 하니까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질 못해요. 지금 이제 내 세대는 뭔가 통일 이거 그렇죠. 꿈도 못 꾸는구나 이렇게. 거기다 이제 추가해서 더하면 이제 그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꽤 많아요.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얘기하죠.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 사회도 정말 내부적으로 모순이 많은 사회다. 저 돈 없이는 못 사는 사회다. 막 약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마 그렇겠지. 약간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우리가 같이 어려워지겠지. 지금도 힘든데. 네네. 그런 심리가 약간 그런 있죠.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통일을 결국은 쪽박은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이 가져다 줄 거대한 어떤 이득을 생각을 안 해요. 당장 가시적인 흔들림만 보지.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한국이랑 합쳐줄 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올까를 먼저 보는데 지금 와서 약간 회의적으로 돌죠. 그 합쳐봐도 뭐 내 생활 일상에 별로 크게 내가 자유롭고 좀 더 그런 건 있겠지만 별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이런 심리가 지금 가뜩이나 홍보와 함께 주민들한테 좀 만연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북한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면 대부분 다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것도 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뭐 노스 사우스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는 사우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뭔가 프렌들리한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게 언제쯤 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된 건가요? 진짜 좋은 질문 같은데 제가 쿠바에서 1980년대부터 근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80년대 쿠바에 가서 이제 그 여기 김일성 패치 달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코리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하면서 김일성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북한이랑 쿠바랑 엄청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하게 되면 쿠바 사람들은 그냥 북쪽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하게 되면 바로 김일성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랬어요. 쭉 지나가다가 2000년대에 이제 그 제가 그 쿠바의 그 소위관으로 이제 해외 파견이 돼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코리아 하게 되면 사우스 노스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스라고 하면 약간 사람들이 인상 이상하게 짓고 사우스라고 하면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게 무슨 덕이냐면 인터넷 덕이에요. 아, 그렇군요. 쿠바도 그 전에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그 인터넷이 조금씩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K-팝이 준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K-드라마 이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쿠바 군무를 나갔는데 그때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Good Korea, bad Korea.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코리아냐 나쁜 코리아냐.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코리안 어디고 bad Korean 어디냐 물어보니까 굿은 사우스고 bad은 노스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게 이게 정말 80년대 김일성을 막 외치던 사람들도 다 변했구나 이제는. 정말 북한이 혈맹이라고 하는 쿠바도 이렇게 변했는데 그건 정말 전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 그 좌절감들이 그때 계속 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N 꼭대기 위층 상층부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가 무너지면 나는 정말 그렇죠. 같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기하고 내가 합치는 건 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하면 그쪽 체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런 교양을 많이 합니다. 한국 보이는 게 번쩍거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실제 그 나라에도 뭐 거지가 많고 뭐 약간 이제 아무리 뭐 해도 돈 없으면 이렇게 되고 뭐 약간 이런 나쁜 홍보를 많이 하죠. 좋으면 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진짜 아마 그렇겠지. 약간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우리가 같이 어려워지겠지. 지금도 힘든데. 네네. 제가 이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분들이 뭔가 한국 사람인 척 연기한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이제 해외에 나와서 생활하면 이제 해외 파견자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리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국적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제일 싫어해요. 그럼 코리아라고 딱 말하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게 노스냐 사우스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대답하기 싫어요. 노스라고 하는 순간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게 딱 느껴져요. 느껴져요. 체감이 돼요. 근데 사우스라고는 또 못해. 이게 사우스라고 하면 내 뒤에서 날 감시하던 사람들을 건질겠지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 또 상해. 내가 사우스라고 하기에는. 근데 실제로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못 봤어요. 근데 한국 와서 내가 사람들이랑 탈북민들이랑 얘기해 보면 자기네 그게 있을 때 뭐 나 사우스 코리아야 뭐 어째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그거 표현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제발 북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한국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98년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제 소를 끌고 혹은 소를 모시고 북한에 갔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좀 어려서 그냥 가나 보다. 그런데 소를 저렇게 트럭에 싣고 이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북한에서 당시 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방북.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소를 모시고 방북한 데 대해서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원래는 이제 북한 출신이잖아요.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러가 이제 소를 몰고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한테 쭉 하는데 그런 걸 500마리에서 1000마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걸 이제 그 눈으로 못 봤어요. TV를 방영을 했는데 실제 못 봤어요. 그때는 종전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TV를 켤 수가 없었던 나는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난 평양시에 있으면서 내가 못 봤다는 거는 결국 지방은 더 불에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봤겠냐 하는 거고 실제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소를 1001마리인가 1001마리인가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 올라온 데서 북한이 또 손전을 또 악선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도둑질을 갔던 소를 대갚아준 꼴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장군님이 위대성에 이제 매혹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좀 잘 돌봐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갖다 바친 이제 지성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부 강연적으로는 했어요. 이제 그 나쁜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사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이제 내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뭐 희망, 열망 가지지 못하게 하느라고 내부 강요는 또 해요. 절대 환상 가지지 마라. 이게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저놈들을 지금 뭔가 이제 우리가 군사력도 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구걸질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지 실제 저놈들이 속심은 우리를 못 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나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그 내부 강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이랑 이슈가 좋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내부적인 강연 이거 강도 높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종주영 회장님이 그 소를 이제 촌 한 마리를 이제 북한에다 이제 갖다 주시는 그런 그 자체를 그 배경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걸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을 한 거 이제 죄수로 가지고 이제 말년에 고향 생각이 나니까 갖다 바치는 거고 이제 두건 가족이 굴려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강연을 하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들이 그 소를 갖다 줬으면 그 소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소고기 한 점이라도 먹어봐야 되잖아. 근데 소고기 한 점, 나는 개인적으로 한 점도 못 먹어봤어요. 평양시에는 나도 한 점 못 먹어봤는데 지방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냥 재미나는 일화, 그냥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 정도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눈물 흘리실 얘기네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셨는지 북한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낯선 부분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짚으라면 정말 그 자유가 없는 거. 근데 자유가 없는 게 너무 일반적인 표현 같은데 이게 토요일 주말이 되면 북한에서는 생활 총화 학습 막 정말 부대끼거든요. 아, 주말에 그걸 다 하는군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체제 반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의 그 자유 시간을 못 가지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제일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자유를 주말이면 진짜 푹 쉴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진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와서 약간 이제 그 힘들다거나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약간 이제 언어, 말, 이제 북한 사투리가 막 너무 요가 없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 있고 공개 활동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얼굴을 숨기고 다녀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 빼고는 이제 그 운행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업무 이런 게 앱으로 하고 막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가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네, 네. 그게 아직도 익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앱 이런 거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발 빠르게 그런 것 적응하잖아요. 네, 따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도록 많이 받아요 지금.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 시애틀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잠깐 있었는데 뭐 2년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그 와중에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애틀에 한국 식당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또 평양에서 오랫동안 이제 한평생 사셨으니까요. 그리운 게 있다면 뭐 자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은 당연히 또 그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제일 좀 그리우신가요? 약간 근데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 같은데 그때는 진짜 나도 역시 이제 부모님이 묘소도 있는 사람이고 찾아갈 묘소가 있는데 찾아가지 못할 때 명절 때. 네. 그때 조금 이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장 또 많이 나는 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진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생각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 생각할 때는 조금 외로워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3만 5천이 탈북민이 오셨잖아요. 그중에 저처럼 가족을 다 데리고 온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 없이 혼자 온 분들 앞에서 내가 뭐 부모 생각난다, 지인 생각난다 하면 그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아마 저를 포함한 탈북민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외로움이 아닐까, 그리움이 아닐까, 어떤 고향의 음식이라든가 뭐 고향의 뭐 향기라든가 이것보다는 역시 고향에 두고 온 어떤 부모, 형제, 지인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연락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술 한잔도 하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 한 토막만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서로 살면서 가졌던 경험, 서로 이제 뭐 레하면 뭐 분양이라든가 특별 분양 받던 과정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았냐 서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탈북민 누구는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는 좀 하는데 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히려 저는. 사석에서 먹고 사는 얘기 우리끼리 뭐 이제 부동산 주식 얘기하듯이 약간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거 많이 해요, 다 진짜. 똑같군요. 네.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어쨌든 위원님은 굉장히 고민 끝에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갖 과정도 많았고 계획대로 뭐가 안 돼서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고 뭐 상상 이상이겠죠. 그 과정들은. 지금 북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쌓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아까 제가 이제 소도에 조금 먼저 언급을 했지만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한 번쯤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그 기회라는 건 결국 이제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탈북할 수 있는 기회도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제 탈북했을 때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겠냐? 탈북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냐? 또 내가 탈북을 했을 때 나 때문에 이제 북한의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정말 그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그 머릿속에 갈등을 하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 정말 내가 탈북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해외 다 나와 있다든가 또는 이제 저처럼 이제 북한에 계신 부모들이 다 이제 돌아가서 있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맞으면 탈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최근에서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해외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탈북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역시 지난 시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이런 그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북한 내부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솔직하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이익규 전문위원님과 속 깊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머니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